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습니다. 여당은 이에 반발하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위원들이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국정조사와 새 예산안 협상에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데 대해 대통령실은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인사혁신처를 통해 공식적으로 대통령실에 제출된 뒤 거부 방침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소방청이 국가적인 재난 상황 때 꾸려지는 중앙통제단을 이태원 참사 당일에도 가동했다고 밝혔지만 YTN 취재 결과 근무자 명단이 실제와 다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소방청이 밝힌 것과 달리 전국 구급 차량을 현장에 동원하는 조치도 중앙통제단이 내린 게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 아파트 월세 비중이 처음으로 40%를 넘어섰습니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전세자금 대출 금리 부담도 커지면서 월세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전북대 교수가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권을 외국계 자본에 넘겨 7,000배 넘게 수익을 챙기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업 인가 철회가 확정됐습니다. 정부와 감사원 조사 결과 각종 위반 사항이 다수 확인됐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항구 도시 오데사를 드론으로 공격해 대규모 정전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이에 맞서 우크라이나도 러시아가 점령한 지역을 포격하는 등 교전이 계속되면서 민간인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달 탐사 프로젝트 아르테미스 1호의 첫 단계로 달 궤도를 선회한 무인 우주선 오리온이 25일 만에 비행을 마치고 귀환했습니다. 미국은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2년 뒤에는 달 궤도 유인 비행에 도전할 계획입니다. 오늘 오후부터 서울을 비롯한 중서부 지역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나 눈이 내리고 찬바람이 불면서 추워지겠고 모레는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떨어지는 등 한파가 예상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2일 월요일 굿모닝 YTN 2부 시작합니다. 이태원 참사 책임과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가결됐습니다.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이 통과된 건 윤석열 정부 들어 벌써 두 번째입니다. 보도에 박기환 기자입니다. 민주당의 적극적인 요구로 이례적으로 일요일에 열린 국회 본회의. 국회법상 지난 9일 본회의에 보고된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이 오후 2시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되기 때문입니다. 공휴일인 오늘 본회의를 개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국민의힘은 곧바로 퇴장했고 민주당은 해임 건의안 당위성을 설파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서는 이상민 장관에 대한 파면 등 직무 배제로 경찰의 독립적 수사를 보장하고 장관의 권한을 악용한 수사 방해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재석 의원 과반이 동의하면 통과되는 해임 건의안. 169석의 민주당은 손쉽게 처리했습니다. 결과는 183명 가운데 182명의 찬성이었습니다. 가 182표, 무효 1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7개월 만에 야당의 두 번째 장관 해임 건의를 마주하게 됐습니다. 앞서 지난 9월 민주당은 대통령 순방 때 외교 참사를 이유로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YTN 박기환입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해임 건의안이 표결에 들어가자 본회의장에서 집단 퇴장한 뒤 규탄 대회를 열었습니다. 대통령실은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건의안이 제출되면 곧바로 거부한다는 방침입니다. 박소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의장실 앞에서 본회의 개최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인 국민의힘. 본회의가 열리자 손팻말을 들고 입장해 구호를 외쳤습니다. 해임 건의안 표결 전 의사진행 발언에서는 새 정부의 발목 잡기를 넘어 발목 꺾기를 하겠다는 것 자체가 대선 불복이라고 성토했습니다. 도대체 국정조사 합의는 왜 했습니까? 국정조사를 합의를 해놓고 합의 정신을 정면으로
파기한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이후 안건이 상정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한꺼번에 빠져나갔고 본회의장 근처에서 규탄 대회를 열었습니다. 민주당을 향해 이태원 참사를 정쟁의 도구로 악용하지 말라고 비난했습니다. 민주당이 뭐 때문에 이러겠습니까? 이태원 참사를 정쟁화해서 진상도 밝히기 전에 윤석열 정부에 책임 있는 것처럼 덮어씌우기 몰아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반면 대통령실은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현재 입장이 없다면서 여야 간 상황이 벌어지고 있으니 지켜보겠다고만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의 반발로 가름하면서 남아있는 예산안 처리를 주시하겠다는 설명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해임 건의가 인사혁신처를 통해 공식으로 대통령실에 제출되면 거부 방침을 표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또 다른 관계자는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 제출 때는 수용하지 않겠다는 언론 공지를 냈지만 이번에는 그조차 언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만큼 이번 사안에 대한 대통령의 불쾌감이 강하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국가적인 재난 상황 때 꾸려지는 중앙통제단을 소방청은 이태원 참사 당일에도 가동했다고 밝혔는데 YTN 취재 결과 근무자 명단이 실제와 다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게다가 소방청이 밝힌 것과 달리 전국의 구급 차량을 현장에 동원하는 조치도 중앙통제단에서 내린 게 아니었습니다. 김다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YTN이 입수한 소방청 중앙긴급구조통제단 운영계획서입니다. 국가적 재난이 발생했을 때 소방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중앙통제단이 이태원 참사 당시엔 어떤 체계로 가동됐는지 적혀 있습니다. 참사 당일인 지난 10월 29일 중앙통제단 근무자 명단에는 모두 12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명단은 모두 사실일까? YTN이 12명 모두에게 인터뷰를 시도했습니다. 이 가운데 최소 3명은 자신은 참사 당시 중앙통제단 일원이 아니었다고 털어놨습니다. 참사 당시에 이태원이 아닌 아예 다른 현장에 있었다는 말도 나옵니다. 봉화 매몰사고 현장에 갔었어가지고 지금 이태원 사고에 대해 가지고는 제가 아는 바가 없어서 저는 중통단 근무자는 아니었고 현장에 가가지고 제가 도울 일이 뭐가 있는지 확인하고 12명 가운데 실제로 중앙통제단으로 근무했다고 답한 건 3명뿐이고 나머지는 연락이 닿지 않거나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중앙통제단이 제대로 운영된 게 맞는지 의심되는 대목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참사 당일 밤 11시 50분, 소방청은 중앙통제단 명의로 전국 구급 차량 동원령을 내렸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하지만 취재 결과 소방청 종합상황실 조치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종합상황실은 전국 소방본부의 출동 상황 관리를 하는 상설 조직으로 중앙통제단과는 엄연히 다릅니다. 이에 대해 소방청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히 설명하긴 어렵지만 중앙통제단과 상황실이 협업했던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의 당일 조치도 실제와 다른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소방청은 줄곧 소방청장 직무대리가 밤 11시 15분에 시작된 상황 판단 회의를 단 2분 만에 마치고 이태원 현장에 갔다고 했는데 이게 가능한 것이냐는 게 경찰의 주장입니다. 소방청의 허위 공문서 의혹이 한꺼풀씩 벗겨지는 가운데 특수본은 점점 소방 대응이 허위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이태원 참사 전 마약 단속에 힘을 쏟느라 안전사고에 대비하지 못했다는 질책을 받았던 수사기관이 참사 뒤에도 마약 수사에 대한 의지를 꺾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유가족과 소통 없이 유류품 마약 성분을 검사하고 시신 부검을 제한하면서 마약 검사 필요성을 언급한 게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안전조치 소홀이라는 참사의 본질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헬로윈 축제 당일 경찰은 이태원 일대에 마약 단속 인력을 수십 명 배치했습니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역시 참사 직전 특별 지시를 내리는 등 마약 수사에 비중을 둔 것이 맞는다고 시인했습니다. 서울청장이 마약 단속에 생각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놓친 거 아니에요? 김광호 청장님. 네.
마약 쪽에 상당한 정도 비중을 뒀던 것은 맞습니다. 참사 뒤에도 수사기관의 마약 집착은 한동안 이어졌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달 4일 참사가 발생한 이태원 골목에서 유류품을 거둬 마약류 성분 검사를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SNS 등을 통해 마약 관련 의혹이 제기돼 검사 의뢰를 한 거라며 참사와 마약 사이 연관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한 적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수사 필요성이 있었다고 해도 일방적 수사는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고 꼬집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유명을 달리했다라고 오해를 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2차 가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측과 좀 이렇게 소통을 진행했다면. 앞서 광주지방검찰청 소속 검사가 유족에게 시신 부검을 제안하면서 마약 검사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다른 유가족들도 수사기관에서 같은 이야기를 들은 적 있다며 본질이 아닌 마약 문제를 되풀이해서 꺼내는 이유가 뭐냐고 묻습니다. 사인이 압사 아닙니까? 라고 했더니 확실치 않답니다. 그래서 부검을 해야 되고 혹시라도 마약 관련해서 그것도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그 상황에 하나같이 다 똑같은 얘기를 하죠. 이와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억울함을 풀고 사연을 규명하기 위해 부검을 제안한 것일 뿐 대검에서 지침을 내린 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이 엉뚱한 의혹에 한눈 팔려 유가족의 상처를 헤집고 안전관리 소홀이라는 참사의 핵심도 놓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전북대 교수가 새만금 풍력발전의 사업권을 외국계 자본에 넘겨 7,000배 넘게 수익을 챙기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정부가 허가 철회를 최종 결정했습니다. 조사 결과 재원 조달 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등 위반 사항이 다수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10월 문재인 대통령은 전북 새만금에서 열린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새만금을 재생에너지 산업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만금의 세계 최대 규모의 태양광 단지와 대규모 해상 풍력 단지가 건설됩니다. 일부 용도 제한 지역과 유휴지, 방수제와 저류지, 바다 등을 활용한 야심찬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런 계획은 지난 10월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7,200배 먹튀 논란이 제기되며 빛이 발했습니다.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은 전북대 교수가 자본금 1,000만 원으로 특수 목적법인을 만들어 새만금 해상풍력 사업권을 중국계 기업에 720억 원에 팔아 넘기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산업부와 감사원은 지난 10월 17일부터 20일 넘게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재원 조달 계획 미이행 1건과 미인가 주식 취득 2건, 허위 서류 제출 3건 등 총 6건의 위반 사항을 확인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토대로 산업부 전기위원회는 심의를 진행해 발전사업 양수허가 철회를 최종 결정했습니다. 전기위원회는 해당 교수가 설립한 법인이 산업부에서 인가받은 재원 조달 계획을 이행하지 않았고 사전 개발비를 부풀려 제출했으며 사업 지연이 반복돼 전력시장 질서를 왜곡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가 당시 심의했던 재원 조달 계획이 변경돼 인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태가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인가 철회 결정에 따라 지분을 인수하려던 외국계 기업이 철수하고 사업에 참여하기로 했던 국내 기업들도 영향을 받는 등 지역 경제에 파장이 예상됩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오는 2025년부터는 어린이집도 유치원처럼 교육청이 관리 감독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아이들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인데 교사 자격 문제 등 해결해야 할 숙제가 많습니다. 신윤정 기자입니다. 5살이 되면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어린이집과 유치원 가운데 한 곳을 다닐 수 있습니다. 공통의 교육 과정을 제공하는 누리과정이 도입되면서 배우는 내용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교육보다는 약간 더 보육 위주가 크다고 생각을 해서 누리과정이라고 해서 교육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두 군데가 거의 차이가 없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들었었고, 그러나 두 기관의 관리 주체와 교사 자격 등은 다릅니다. 유치원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어린이집은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고 유치원 교사는 전문대 이상의 유아교육과를 졸업해야 하는 등 자격 요건이 더 까다롭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과 보육 여건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는 강력한 유보 통합 추진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교육이 출발선의 평등과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도록 국가교육 책임제를 강화하겠습니다. 관계부처, 관계기관과 함께 유보 통합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영유아 교육과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한 이 부총리는 취임 한 달 만에 구체적인 추진 일정과 주무부처 등을 내놨습니다. 오는 2025년 1월부터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 권한을 지자체에서 교육청으로 이관하기로 부처 간 협의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 9월부터 복지부와 논의에 오고 있다며 올해 안에 범정부 추진단이 구성돼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교사 자격과 처우, 양성 등 유보 통합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교사 통합 방안이 담길지가 관건입니다. 정부 조직 개편과 함께 추진되는 유보 통합이 관리 주체 일원화라는 첫걸음에 성공할지 주목됩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올해 들어 가파른 기준금리 상승으로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전세 대신 월세를 얻으려는 세입자가 늘고 있습니다. 서울 전체 주택에서 올해 거래된 임대 물건 2건 중 1건은 월세 거래였습니다. 서울 아파트의 월세 비중이 올해 처음 40%를 넘었습니다. 2010년 관련 통계가 공개된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월세 비중이 커진 건 아파트뿐만이 아닙니다. 서울에 있는 연립 다세대 주택은 물론이고요. 단독 다가구 주택의 월세 비중도 크게 늘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서울 전체 주택의 월세 비중도 전체 전월세 거래의 절반에 육박했습니다. 이처럼 월세 거래가 늘어난 건 급격한 금리 인상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주요 은행들의 전세자금 대출 금리 상단은 올해 들어 7%를 훌쩍 넘으며 1년 전보다 2배 이상 치솟았습니다. 전문가들은 금리 인상 기조가 꺾이기 전까지 전세의 월세 전환 현상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미국 연방준비위원회가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우리 통화정책에도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는데요. 시장의 예상대로 속도 조절에 들어가면 우리도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며 한시름 놓겠지만 여전히 높은 미국의 고용률이 변수입니다. 보도에 김지선 기자입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기준금리 차는 상단 기준 0.75%포인트까지 벌어졌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이번 주 여는 FOMC에서 또 한 차례 인상이 예상되는 만큼 차이는 더 벌어지게 됩니다. 역대 최대 역전폭인 1.5%포인트에 가까워지는 셈입니다. 미국과 금리 차가 벌어지면 더 높은 금리를 찾아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고 원화 가치는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미국의 올해 마지막 금리 인상폭에 촉각이 곤두설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1월 이후의 기준금리 결정에 대해서는 12월 FOMC 회의 등 미 연준의 정책 결정과 그에 따른 외환시장에 주는 영향, 또 국제에너지 가격 등 대외 여건 변화. 낮아지고 있는 미국의 물가 상승률은 청신호입니다. 금리 인상의 속도를 늦출 수 있는 여지를 주고 있고 연준 위원들의 신호도 같은 방향입니다. 반면 지난 주말 발표된 높은 고용률은 물가가 예상보다 쉽게 잡히지 않을 거란 우려를 낳는 적신호입니다. What the market really wanted was a soft jobs number to confirm that the Fed would pivot. They wanted to see the economy weakening faster. 다만 미국의 금리 인상폭이 예상보다 클 경우 한국은행으로서는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75p를 올리게 되면 아마 금융시장에 많은 충격이 있고 거기에 대응을 해야 되겠죠. 변동환율 제도에서는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가 마치 따로 임시금통회를 막 열면 바깥에서 볼 때 어떻게 생각할까요? 한국은 뭐가 문제가 있고 뭐. 여기에 큰 폭으로 올려잡을 걸로 예상되는 연준의 최종 금리 전망도 우리 통화정책의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는 만큼 이번 주 FOMC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변곡점이 될 전망입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월스트리트의 큰손들이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긴축적인 통화정책 기조가 바뀔 것으로 내다본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현지 시각 11일 골드만삭스를 인용해
뮤추얼 펀드와 헤지 펀드 등 월스트리트를 움직이는 대형 투자자들이 이런 시나리오에 기반해 투자 포트폴리오를 짰다고 보도했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현재 투자자들은 공업과 원재료, 에너지 등 경기의 영향에 민감한 분야의 비중을 평소보다 늘렸습니다. 이를 근거로 인플레이션 위기에서 탈출하기 위해 연준이 매파적인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과 다르게 한국 돈으로 6,270조 원의 자금을 굴리는 큰손들의 생각은 달랐다는 분석이 뒤따랐습니다. 13월에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액이 지난해 1인당 평균 68만 원씩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말까지 환급액을 조금이라도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강희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근로소득을 신고한 근로자 10명 가운데 7명 정도는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돌려받았습니다. 미리 낸 세금이 실제 세금보다 많았다는 의미입니다. 세액을 환급받은 근로자 1인당 평균 환급액은 68만 4천 원, 전년도보다 5만 원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이처럼 연말정산 1인당 평균 환급액은 최근 계속 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2015년 귀속분까지는 40만 원대였지만 2016년 귀속분부터 50만 원을 돌파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70만 원에 가까워졌습니다. 올해 근로소득 귀속분에 대한 연말정산은 내년 초 진행됩니다. 세금을 더 내야 할지 또는 돌려받을 수 있을지 직장인의 관심도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유용한 서비스가 바로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입니다. 올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토대로 환급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소비 패턴에 따라 연말까지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현금 가운데 어떤 것을 더 많이 사용해야 조금이라도 더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총 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게 유리하고 25% 초과분에 대해서는 현금 영수증이나 체크카드 등을 사용하면 더 좋습니다. 총급여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쓰시는 게 카드사별로 포인트를 어떤 혜택을 잘 포트폴리오 구성해서 쓰는 게 가장 좋고요. 공제 한도에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 영수증이 좀 더 빨리 도달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이번 연말정산에 특별히 적용되는 공제 내용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올해 신용카드 사용 금액을 지난해보다 5% 넘게 늘리면 100만 원 한도로 10%포인트 공제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는 게 대표적입니다. 13월의 월급이냐 세금 폭탄이냐, 앞으로 연말까지 기간 동안 어떻게 소비 활동을 하는지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12월 12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을 다루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주요 내용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기사, 월드컵 소식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동안 8강전이 치러졌습니다. 브라질, 우승 후보 브라질이 떨어졌고 이제 포르투갈이 모로코에 잡혔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브라질의 네이마르 그리고 포르투갈의 호날두와는 다르게 가운데 메시만 웃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호날두의 포르투갈은 모로코에, 네이마르의 브라질은 크로아티아에 덜미를 잡히면서 8강에서 여정을 멈추게 됐고요. 메시의 아르헨티나만 네덜란드를 누르고 4강에 진출했습니다. 호날두와 메시는 이번 월드컵이 마지막으로 평가가 되어 왔는데 첫 월드컵 우승의 꿈을 이어갈 수 있는 건 이렇게 메시에게만 허락이 됐습니다. 네. 메시의 커리어 중 유일하게 부족하다고 평가가 되었던 월드컵 트로피를 들어 올릴 수 있을지 많은 축구 팬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16강부터는 단판 승부가 펼쳐지기 때문에 승부차기가 최대 변수가 되고 있다는데요. 이 승부차기는 1982년 스페인 대회에서 첫 선을 보였는데 이후에 진행된 34번의 승부차기에서 1번 키커가 실패하고도 승리한 경우는 단 4번에 그쳤다고 합니다. 그만큼 1번 키커의 성공이 그만큼 중요한 셈인데 이번 카타르 월드컵에서 치러진 4번의 승부차기에서도 1번 키커가 실축한 팀은 모두 탈락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네. 역대 월드컵에서 승부차기까지 갈 경우 승률이 가장 좋았던 건 4전 4승, 100% 승률의 독일과 크로아티아인데요. 크로아티아는 이번에도 승부차기에서 일본과 브라질을 연달아 누르면서 4강에 진출했습니다. 크로아티아는 이번 대회에서 단 1승만 거두고 4강에 진출하는 아주 효율적인 축구를 선보이고 있는데요. 조별리그에서 1승 2무를 기록했고요.
그 후에는 토너먼트에서 무승부 후 승부차기에서 계속 승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중에는 아르헨티나 대 크로아티아, 또 프랑스 대 모로코의 4강전이 펼쳐지고요. 주말에 3위 결정전 그리고 결승전이 치러지게 됩니다. 누가 결승에 오를지 또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릴지 많은 축구 팬들의 궁금증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경제 관련 기사입니다. 저쪽 끝에 있는데요. 한국의 경제 규모가 머지않아서 필리핀보다 작아질 거라는 제목이 눈에 띄네요. 네, 맞습니다. 미국의 글로벌 투자 은행 골드만삭스의 전망을 담은 보고서가 최근 공개됐는데요. 이 보고서의 이름은 2075년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 보고서에서 다룬 34개 나라 가운데 우리나라는 유일하게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네.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해지면서 경제 성장률이 점차 둔화하다가 2060년대에는 마이너스 0.1%로 첫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고요. 2070년대에는 마이너스 0.2%까지 하락한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실질 국내 총생산 GDP가 2075년 3조 4천억 달러를 기록하게 되는데 이는 일본 7조 5천억 달러는 물론이고요. 6조 6천억 달러의 필리핀, 6조 3천억 달러의 방글라데시, 그리고 3조 5천억 달러로 전망되는 말레이시아보다도 낮은 수치로 전망이 된 겁니다. 다만 전체 경제 규모와 달리 1인당 국민 소득이란 측면에서는 미국과 유럽에 버금갈 거라는 내용도 덧붙여 있었습니다. 한편 2035년쯤이 되면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이 될 거라고 전망했고요. 2075년에는 인도까지도 미국을 추월해서 중국에 이어 세계 2위 경제 대국이 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2050년을 기준으로 세계 5대 경제 대국은 중국과 미국, 인도, 인도네시아, 독일이 될 거라고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네, 다음 기사입니다. 이번에는 한국일보 일면입니다. 제목을 보니까요. 국회의원들의 주식 보유와 관련한 기사 같은데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기사들은 어떻게 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한국일보가 21대 국회의원 보유 주식을 전수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이렇게 기사를 썼습니다. 사례들을 보면요. 보건복지위 소속의 한 의원이 배우자와 자녀가 바이오주에 투자를 한 경우도 있었고요. 국방위 소속 한 의원은 방산주와 남북 관련주를 매입했던 걸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해충돌 논란이 될 수 있는 사례들이 있었던 건데요. 네. 전체 의원 중 절반 가까이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관련 제도에는 허점이 있다고 지적하는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가장 먼저 지적하고 있는 부분은 이해충돌 여부를 판단하는 심사가 밀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내용이었는데요. 관련 심사는 인사혁신처의 주식 백지신탁 심사위원회가 맡고 있는데 이 심사위원회 구성, 그리고 심사 기준, 절차, 결과, 판단 근거 등 모두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해충돌 여부를 따지는 직무 관련성을 소속 상임위로 한정하는 건 국회의원이 가질 수 있는 영향력과 정보력에 비해서 좁게 설정돼 있다고 지적하는 내용도 있었고요. 또 보유 주식이 3천만 원을 넘지 않는 경우 이렇게 제한한 것 역시도 사각지대를 넓히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밖에도 해외 주식이나 암호화폐, 또 간접 투자 같은 경우는 직무 관련성 심사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원들은 보유 주식이 문제가 될 때 주식 백지 신탁 제도를 이용하곤 하는데요. 여기에도 허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이 법에는 60일 이내 처분하도록 되어 있지만 기한 내에 처분하기 어려운 경우 30일 연장이 가능하고요. 이 연장 횟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기를 마치고 되돌려받는 경우들도 더러 생기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백지 신탁만 하면 매각되지 않아도 재산 공개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눈 가리기 용으로 잠시 맡겨두는 셈 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사후 징계나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점도 지적하고 있었는데요. 이해충돌 문제가 불거지더라도 주식을 그때 가서 매각하거나 상임위를 옮기면 되다 보니까 의원들이 안일한 인식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네, 다음 기사입니다. 네, 이번에는 빌라를 1000채 이상 가진 빌라왕이 급사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전세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하는 그런 세입자들도 좀 많이 생길 것 같아서 우려가 되는데요. 기사는 어떻게 분석했죠? 맞습니다. 조선일보에 실린 기사인데요. 김 씨는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수도권의 빌라와 오피스텔을 갭 투자 방식으로 1,100여 채 사들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 10월 갑자기 사망하면서 세입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하면서 스트레스 때문에 유산을 하고 또 이혼 위기를 겪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전세 보증금 안전장치로 불리는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의 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도 돈을 제대로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에 세부 요건이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대위 변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촌 이내의 누군가가 이 김 씨의 재산을 상속받아야 하는데요. 상속자가 쉽게 나타나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를 62억이나 체납했고요. 집값이 가파르게 떨어지면서 집을 팔더라도 전세 보증금을 다 돌려주지 못할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허그 관계자는 최대한 김 씨 부모가 상속을 받도록 설득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한 변호사는 이렇게 2, 3년 사이에 1000채가 넘는 집을 산 건 전문적인 전세 사기 조직이 배후에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었고요. 또 다른 전문가는 김 씨가 그동안에 거액의 세금을 체납했음에도 아무런 제재 없이 부동산 거래를 계속해왔다면서 현재 관련 제도의 허술함을 지적하고 있기도 했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한 피해자는 200여 명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들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보증금을 찾을 수 있을 거란 전망이 나오지만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은 자칫 돈을 모두 다 날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드러날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많은 빌라를 살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조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일회용컵 보증제, 시도는 좋았지만 어려움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지금 세종과 제주에서 시행 중인데요. 보증금을 돌려받기가 쉽지 않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겨레 신문 기사인데요. 지난 6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려던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우선 이번 달 2일부터 세종과 제주에 먼저 도입이 돼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두 지역의 시행 경과를 보고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게 환경부 방침인데요. 두 곳 모두에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볼 기사에 실린 건 세종의 경우인데요. 한 이용자가 보증금을 내고 음료를 샀지만 실제로 반납을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으려 하자 5곳에서 퇴짜를 맞았다는 사례가 나와 있었습니다. 네. 원칙상에는 브랜드가 다르더라도 일회용컵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같은 브랜드의 컵만 받아주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보증금제 자체를 보이콧하는 경우도 덜어 있었다고 하는데요. 내용물이 들어있는 컵을 그냥 반환통에 버려두고 가서 대청소를 해야 했다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보증금 반환기가 오류가 나서 애를 먹은 경우도 있었다는 사장님들의 이야기가 실려 있었습니다. 결국 그만큼 인력이 더 필요해진다는 얘기인데요. 감당이 안 되는 곳들은 아예 보증금을 받지도 또 돌려주지도 않기로 보이콧한 겁니다. 이렇게 보이콧 매장이 점차 늘어나자 환경부는 브랜드 본사에 협조 공문을 보냈다고 하고요. 단계적으로 업주들도 설득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전에도 우리 함께 얘기를 했지만 환경을 지켜야 한다는 마음은 다 같을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시행되기 전에 지금 드러나고 있는 이런 문제점들 잘 보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취지에 맞게 제도를 좀 잘 다듬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에서 벗어나 방역을 완화하자 북한엔 비상이 걸렸습니다. 코로나19가 중국에서 유입될 것을 우려하는 건데 북한은 치료제 확보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도에 한영규 기자입니다. 북중 접경 지역인 단둥의 대북 무역상들은 중국이 방역 조치를 대폭 완화한 이후 북한으로부터 코로나19 치료제를 구해달라는 요청이 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대북 무역상들은 그동안 식료품이 북한의 주문 품목 1순위였지만 최근에는 해열제와 진통제, 코로나19 치료제를 구해달라는 요청이 많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중국에서 외국산은 물론이고 중국산 치료제도 구하기 쉽지 않아 대량 확보는 사실상 어렵다는 게 무역상들의 설명입니다. 중국은 지난 2월 화이자의 먹는 치료제인 팍스로비드를 사용 승인한 데 이어 8월에는 자체 개발한 치료제인 아쩌프 시판을 허용했습니다. 북한은 중국의 방역 완화로 코로나19가 급속히 퍼져 북한으로 유입될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동 인구가 많은 중국의 설인 춘제 전후에 중국 내 감염자가 급증하면 북중 화물 열차가 다시 멈출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필요한 물자를 서둘러 확보하라는 지시가 중국 내 북한 무역 일꾼들에게 하달됐다고 대북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중국 단둥과 북한 신의주를 운행하는 북중 화물 열차는 중국에서 코로나19가 번진 2020년 8월쯤 중단됐다 지난 1월 재개됐습니다. 이후 단둥 지역 봉쇄로
지난 4월 다시 멈춘 뒤 5개월 만인 9월에 정상화됐습니다. 북한 노동신문은 코로나19 방역이 올해 이룬 주요 성과로 꼽았지만 겨울철 확산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북한은 접경 지역 주민들에게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조달한 백신을 접종했지만 전면적인 접종은 하지 않아 코로나19 감염에 매우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한윤규입니다. 러시아가 항구 도시 오데사를 드론으로 공격해 대규모 정전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도네츠크 등 러시아가 점령 중인 지역을 포격하는 등 교전이 계속되면서 민간인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크라이나 남부 항구 도시 오데사가 어둠에 빠졌습니다. 러시아의 드론 공격으로 전력 시설이 파괴됐기 때문입니다. 에너지 기반 시설과 민간 거주지가 파손됐으며 대규모 정전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Після нічного удару іранськими дронами, Одеса та інші міста і села регіону у темряві. Станом на цей час більш ніж 1,5 мільйона людей на Одещині без світла.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지배 중인 도네츠크 등을 공격했습니다. 친러시아 세력이 세운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지역에 우크라이나군이 포격을 가하면서 사상자 4명이 발생했습니다. 현지 당국자는 우크라이나군이 24시간 동안 도네츠크 시내 중심부 등지를 다연장 로켓 발사기를 이용해 포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가 점령한 동남부 멜리토폴에서는 10일 밤 우크라이나군의 미사일 공격으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친러시아 당국은 이 공격으로 2명이 숨지고 10명이 부상했다고 밝혔으나 우크라이나 측 시장은 침략군 수십 명이 사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우크라이나군이 고속기동 포병 로켓 시스템 하이마스로 용병회사 와그너의 군막사를 공격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습니다. 팽팽한 대치 속에 양측의 교전이 계속되면서 민간인들의 피해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미국의 달 탐사 프로젝트 아르테미스 1호의 첫 단계로 달 궤도를 선회한 무인 우주선이 20여일의 항해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미국 나사는 이번 비행을 시작으로 달 탐사 프로젝트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보도에 조용성 기자입니다. 허공에 세 가닥의 줄이 길게 늘어지더니 끝에 달린 낙하산이 활짝 펴집니다. 공기의 저항을 받으며 유유히 내려오던 우주선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연안인 태평양 바다 위로 떨어집니다. 달 궤도를 선회한 무인 우주선 오리온이 임무를 마치고 돌아온 겁니다. 지난달 16일 미국 플로리다주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우주로 발사된 지 25일 만입니다. 이날은 미국의 유인달 탐사 아폴로 계획의 마지막인 아폴로 17호가 달 표면에 닿은 지 정확히 50년이 되는 때입니다. 우주선은 마네킹을 태우고 궤도 비행을 하면서 달 표면에 130km 상공까지 근접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비행사 탑승이 가능한 우주선으로서는 지구에서 가장 먼 43만 2,000km 지점까지 도달한 기록도 세웠습니다. Artemis 1 has thus far been pretty phenomenal, right? You know, the whole point of a test flight is to prove that we did the engineering and the design work correctly. 무사 귀환의 최대 관건은 방열판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기권을 돌파할 때 태양 표면 온도의 절반 가까이 되는 섭씨 2,800도를 견뎌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And so we need to make sure that heat shield performs as we intend it to perform so we can fly crew on Artemis 2. 이번 귀환 비행을 분석한 결과는 2년 뒤 사람을 태운 달 탐사 프로젝트인 아르테미스 2호가 가능한지 척도가 됩니다. 나사는 궁극적으로 우주 비행사가 상주하는 달 기지와 정거장을 지어 달 자원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어제 저녁 8시 10분쯤 전남 영안군 시준면의 농막에서 불이 나 50분 만에 꺼졌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24제곱미터 규모의 컨테이너 구조 농막이 모두 타면서 소방서 추산 110만 원의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인근 밭에서 쓰레기를 태우던 중 불씨가 옮겨 붙은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부터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추위를 부르는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1.5도로 예년 이맘때 수준을 다소 웃돌고 있지만 다가오는 수요일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곤두박질하면서 매서운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이에 따라 한파특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추위 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상되는 비와 눈의 양은 경기 북동부와 강원 영서에 최고 5cm, 충북과 전북 북동부, 경북 북서 내륙은 1cm 안팎의 눈이 내려 쌓이겠고요. 그 밖에 중부와 전북, 영남과 제주도에는 5mm 미만의 적은 양의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오늘 눈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짧은 시간 안에 강한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교통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영하 1.5도, 청주 영하 2.1도, 광주는 영하 0.2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예년 이맘때 수준을 보이면서 크게 춥지 않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5도, 대전 6도, 대구와 여수는 9도가 예상됩니다. 화요일인 내일도 전국 대부분 지방에 비나 눈이 내리겠고요. 수요일에는 매서운 강추위 속에 충청 이남과 제주도에 비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이 처리되자 국민의힘은 다수당의 힘자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태원 참사를 막지 못하고 직무를 유기한 책임을 이 장관에게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합의서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책임자부터 먼저 처벌하라고 해임 건의안을 냈어요. 절대다수당으로서 힘자랑, 건욱자랑 계속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러다가 건욱이 터집니다. 사고에 대비한 사전 대책은 물론 참사 당일 현장 관리와 통제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이상민 장관이 헌법과 법률상의 직무를 유기한 것이며 대통령실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YTN에 현재 대통령실의 입장이 없다면서 국회에서 여야 사이 상황이 벌어지고 있으니 지켜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임 건의가 인사혁신처를 통해 공식적으로 대통령실에 제출되면 그때 거부 방침을 표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이 처리되자 국민의힘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불참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시가 급한 예산안 협상도 일시 중단됐습니다. 정윤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이 가결되자 국민의힘 소속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은 사퇴 의사를 당 지도부에 전달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속셈은 이재명 대표에게 쏠린 국민의 시선을 돌리고 방탄국회를 여는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국정조사가 시작도 하기 전에 이 해임안을 이렇게 처리를 하고 나가서 탄핵을 공언하는 것 자체가 자당 대표의 사법적 리스크를 덮으려는 그런 속셈밖에 아니지 않느냐. 민주당은 애초 국정조사를 반대하던 여당이 해임 건의안을 핑계로 억지 주장에 나섰다고 맞섰습니다. 해임 건의와 무관한 국정조사까지 문제 삼는 건 진상규명을 원하는 국민과 유족에 대한 무책임한 자세라는 겁니다. 국조특위는 국조특위대로 빨리 가동을 해서 이 사태의 진상규명과 또 이 책임자에 대한 분명한 이 벌을 줘야 되고 이러한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재발 방지 대책도. 여야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내년도 예산안 협상은 더 큰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민주당은 서민 감세안을 추가해 새로운 단독 수정안을 마련하겠다고 압박했고 원안 통과냐 준예산이냐 밖에 없는 상황에서 제3의 안을 만든다면 그 서민 예산을 늘리는
게 불가능하니 서민 감세안이라도 좀 최대로 많이 만들어서 국민의힘은 거대 의석을 앞세운 민주당에 민생 예산 발목 잡기라며 반발했습니다. 서민, 복지, 국가 예산, 경제 위기 다 거짓말이에요. 다 쓰레기통에 갖다 쳐버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직 기승절 이재명 아닙니까? 여야가 어렵게 합의한 대로 오는 15일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선 시간이 촉박하지만 해임 건의안 처리 여파로 휴일 협상은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15일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부 원안과 민주당의 단독 수정안을 놓고 표결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이태원 참사 당시 소방청이 가동했다는 중앙긴급구조통제단 근무자 명단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YTN이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받은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참사 당일인 지난 10월 29일 중앙통제단에는 모두 12명이 근무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YTN이 명단에 이름을 올린 12명 모두에게 인터뷰를 시도했는데 이 가운데 3명은 중앙통제단 일원이 아니었다거나 참사 당시 아예 다른 현장에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나머지는 정확한 답변을 하지 않거나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또 YTN 취재 결과 소방청이 중앙통제단 명의로 내렸던 전국 구급 차량 동원령도 사실은 소방청 119 종합상황실 조치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구속영장 기각 엿새 만에 경찰 특별수사본부에 출석해 11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어제 오전 10시에 특수본에 출석한 이 전 서장은 밤 9시쯤 조사를 마치고 나와 성실히 소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서장은 헬로윈 기간에 인파가 몰리며 사고 위험이 있다고 예상하고도 제대로 대비하지 않고 참사가 벌어진 뒤에도 미흡하게 대처해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습니다.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의 신병 확보 실패로 수사 차질을 빚고 있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이번 참사가 여러 기관의 과실이 중첩돼 발생했다는 점을 밝혀내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과거에 발생했던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 참사 사례를 참고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윤성훈 기자입니다. 지난 1994년 10월 21일 서울 성수대교 일부가 칼로 자른 듯 무너져 내렸습니다. 학생들을 포함해 32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다쳤습니다. 시공사 관계자부터 서울시 공무원 등 책임자 17명이 재판에 넘겨져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여러 명의 과실이 인명피해를 낸 사고로 이어졌다는 수사당국의 공동정범 논리가 받아들여진 결과입니다. 이듬해 발생한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책임자 13명도 같은 이유로 처벌받았습니다. 법원은 건축 계획부터 공사, 관리 등 각 단계의 과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사고를 일으켰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158명이 희생된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도 최근 두 사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잘못이 대형 참사로 이어졌다는 논리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지만 여러 책임자의 잘못이 중첩돼 참사를 낳았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건 좀 더 수월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앞서 특수본은 이임재 전 서장의 구속영장 신청 때도 개인의 잘못에 무게를 둔 논리를 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특수본은 경찰과 소방, 용산구청 등의 공동 책임을 묻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미 10만 명의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됐는데도 어느 기관 하나 제대로 된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아 참사를 낳았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복합적인 각자의 과실들이 존재를 하는데 그게 과실의 공동정범을 만들지 않으면 분명히 사람은 인명 다중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결과가 되다 보니까 다만 공동과실로 각 기관을 한데 묶는데도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앞서 세월호 참사 때 대법원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특수본도 이런 점을 고려해 공동정범으로 묶을 피의자들의 구별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결국 특수본이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어느 기관 그리고 어느 선까지 보느냐에 따라 공동정범의 얼개도 완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 등 이재명 민주당 대표 측근들에 대한 검찰의 강제 수사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검찰이 정 전 실장까지 재판에 넘기면서 이 대표에 대한 수사도 속도감 있게 밀어붙일지 관심인데 불체포 특권 등 변수도 있습니다. 보도에 김다연 기자입니다. 검찰의 이재명 민주당 대표 측근에 대한 수사는 속전속결이었습니다. 지난 10월 소환 통보도 없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불법 대선 자금을 받은 혐의로 체포하더니 이틀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수사의 핵심은 자금 8억 원의 용처로 검찰은 구속 이후 매일같이 김 전 부원장을 불러 이를 캐물었지만 김 전 부원장은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한 번 칼을 빼든 검찰의 행보는 일사천리였습니다. 김 전 부원장을 재판에 넘긴 뒤 바로 다음 날 또 다른 이 대표의 측근인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을 상대로 강제 수사에 나선 겁니다. 14시간 동안 고강도 조사를 벌인 뒤엔 만 하루도 되지 않아 구속영장을 청구해 신병 확보에 성공했습니다. 어떤 탄압 속에서도 역사와 민주주의는 발전할 겁니다. 계속 우리 국민들은 앞으로 나아갈 겁니다. 구속 적부심 청구 등 변수도 있었지만 검찰은 애초 계획대로 최장 구속기한인 20일을 이틀 남기고 정 전 실장에게 뇌물 2억 4천만 원 수수 혐의 등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제 남은 건 이 대표가 김 전 부원장과 정 전 실장이 받은 검은 돈의 실체를 알았는지와 대장동과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 최종 결정권자로서 특혜 제공에 관여했는지입니다. 측근 수사가 속도감 있게 진행되온 데다 검찰이 최근 계좌 추적 등으로 사전 작업을 벌여온 만큼 이 대표에 대한 강제 수사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현재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서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수익을 몰아줘 성남시에 피해를 준 배임 혐의 등으로 고발된 상태입니다. 검찰은 아직은 이 대표가 피고발인 신분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이미 제기된 의혹 전반을 확인할 계획이라며 수사를 공식화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표는 끝없는 이재명 때리기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치검찰이 이미 정해놓은 수순에 따라서 낸 결론이라 이미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지고 무고함이 밝혀질 것으로 믿습니다. 이 대표가 소환 조사에 불응한다면 신병 확보에 나설 수도 있겠지만 변수는 회기 중 불체포 특권과 제1야당 대표란 상징성입니다. 정치적 파장 등을 고려해 검찰이 무리해서 신병 확보 시도에 나서진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오는데 검찰 관계자는 증거와 법리에 따라 차분히 진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이번 주 미국 연준이죠. 연방준비위원회가 올해 마지막 FOMC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책정을 합니다. 파월 의장이 이제 기준금리 인상 속도 조절 언급을 하면서 시장은 빅스텝을 유력하게 내다보고 있죠. 그렇습니다. 아마 이제 올해 마지막 이벤트인 만큼 전 세계 투자가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네. 현지 시간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13일과 14일이기 때문에 이틀간 열리는 FOMC 회의 결과는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 오전 4시경에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이미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동안 4연속 자이언트 스텝, 3걸음씩 성큼성큼 다가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보폭을 좀 줄여서 이 빅스텝 가능성, 0.5%포인트 금리 인상 가능성은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관전 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가 우선 내년의 금리 인상 로드맵이 어떻게 될 것이냐. 네. 그리고 금리 인상 최고 상단이 어떻게 될 것이냐입니다. 최근에 발표되고 있는 일자리 지표, 임금 지표, 그리고 물가 지표를 감안하게 되면 내년 첫 번째 FOMC 회의에서도 빅스텝 가능성, 2연속 빅스텝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데,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번 이 긴축기 동안 정말 연준이 최종적으로 금리 상단 수준을 얼마나 올려갈지, 또 하나는 이런 이제 금리 수준이
어느 정도 긴 기간이 이어져서 우리가 예견하는 금리 인하 시점은 어느 정도인지 이게 어디를 통해서 알 수 있느냐? 연준 위원들의 향후 금리 전망 도표라고 하는 점도표를 통해서 대충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두 번째 이보다 더 중요한 게 파월 의장의 발언입니다. 네. 아마 회의 끝나고 나서 어떤 발언을 하느냐에 따라서 뉴욕 증시 등락이 굉장히 변동성이 커질 수가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이제 고강도 긴축에 따른 어떤 후폭풍, 과연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이 상존하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FOMC 회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미국의 성장률부터 인플레이션 지표, 실업률 지표 이런 것들 경제 전망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래서 내년 미국 경제가 경착륙으로 갈 거냐, 경기 침체로 갈 거냐, 아니면 연착륙, 소프트 랜딩에 성공할 거냐 이게 가장 큰 변수거든요. 근데 파월 의장은 지난 FOMC 회의 때 두 가능성을 다 열어뒀어요. 연착륙 가능성이 여전히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경기 침체가 올지 안 올지에 대해서 단언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한 만큼 연착륙 가능성도 열어놨다라는 겁니다. 근데 최근 미국의 투자은행들의 분위기는 상당히 경기 침체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네. 지금 JP 모건, 골드만삭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찰스 수합과 같은 대형 은행들이 내년 미국 경기 침체 가능성을 지적을 하면서 이른바 아래 공포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 실제로 이제 이 파월 의장이 굉장히 매파성 발언을 드러낸다 이럴 경우 또 경기 침체 우려를 너무 강조한다 이럴 경우에는 증시가 또 한번 요동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네. 그 FOMC 회의 첫날에 또 미국의 11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잖아요. 이것도 뭐 바로 반영은 안 되겠지만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에는 영향을 좀 주지 않을까요? 아마 파월 의장은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지표를. 지난 주말에 뉴욕 증시가 떨어졌어요. 주요 지수가 1% 넘게 떨어졌는데 그 이유가 바로 물가 지표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 PPI, 생산자 물가 지수는 경기 선행 지표라고 해서 아직 반영되지 않은 생산 현지의 물가인데 지난달 이제 PPI 생산자 물가 지수가 예상치를 웃돌았을 뿐만이 아니라 변동성이 큰 이제 에너지 식음료를 제외한 근원 물가도 예상치를 웃돌다 보니까 달러화는 강세로 돌아섰고요. 또 물가를 잡기 위해서 연준이 고강도 긴축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우려가 반영이 되면서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1% 넘게 떨어졌는데 공교롭게도 FOMC 회의 이번 13일, 14일인데 첫날 미국의 CPI, 더 중요한 CPI가 발표가 됩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는 이제 전망은 다소 상승폭이 좀 완화되지 않겠느냐라는 데 우세합니다. 네. 11월 CPI는 이제 한 달 전에 비해서 0.2% 오르고 1년 전과 비교하면 7.3%까지 조금 낮아지지 않겠느냐. 보시는 것처럼 지난달 7.7%였거든요. 네. 한 달 전도 0.4%에 비해서 절반 정도 상승폭이 좀 줄어들고 근원 물가 지수도 이전 데이터보다는 소폭 안정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PPI, 미래에 아직 반영되지 않은 생산자 물가 지수는 예상치를 웃돌았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만에 하나 PPI처럼 물가 지표가 예상보다 좀 높게 나왔다? 이럴 경우에는 파월 의장도 다시 한번 매파 상향을 드러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상대로 상승폭이 좀 두달되느냐 이 추세를 보는 게 중요한데 아마 추세의 선에서 이탈하거나 그것보다 좀 더 우려할 만큼의 물가 상승세가 나타난다면 시장에는 연말까지 크게 기대할 만한 게 없어질 수 있습니다. 네. 이제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준비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연말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요. 환급액을 조금이라도 늘리려면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할까요? 네, 지난해 환급 받으셨죠? 네. 10명 가운데 7명 정도의 근로자들이 일단 지난해 환급을 받았어요. 더 내면 아깝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회계연도 2022년이기 때문에 지금 한 보름 남짓 남았는데 이 기간에 할 수 있는 것들이 꽤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근로자 1인당 평균 환급액을 따져봤더니 지난해 68만 4천 원이에요. 1년 전에 비해서 5만 원 가까이 환급을 더 받았습니다. 네. 연말정산 1인당 평균 환급액은 매년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2010년부터 2015년까지는 한 환급액이 한 40만 원대였는데 2016년에 50만 원대로 처음 넘어섰고요. 지금 지난해는 68만 원, 70만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근로소득 귀속분 연말정산 내년 초에 진행이 됩니다. 일단 연말정산하기 위해서 국세청이 미리 내놓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리 보기 서비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11월 말에 이미 오픈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셔도 지금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을 토대로 해서 지금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남은 기간 어떤 이제 항목을 좀 더 이제 비중 있게 다루면 쓰면 환급액을 늘릴 수 있는지 사용할 수 있는데 특히 이제 신용카드의 경우에는 정해져 있거든요. 신용카드 사용액이라는 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한 분부터 공제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 25% 총급의 25%까지는 신용카드 사용이 왜냐? 신용카드 사용액은 사용금액이 15%밖에 이 소득공제가 안 됩니다. 네. 그런데 이 나머지 체크카드나 현금 영수증의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30에서 40%까지 이게 이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4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이상 25% 초과분에 대해서는 현금 영수증이나 체크카드 사용을 더 권장하고 있는데 이 지금 미리 보기 서비스는 11월 말에 돼 있지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월 중순에 오픈합니다. 네. 그래서 아마 그 사이에 준비해야 될 것들이 꽤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안경 구입비라든가 보철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이제 연말 정산 혹은 이제 현금 영수증에 안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꽤 있고요. 뭐 일반 기본 사설 뭐 기부금이라든가 그리고 12월 남았지만 이제 이 연금저축이라든가 환금 분할이 있어요. 연금저축과 IRP 합쳐서 700만 원까지 넣어두시게 되면 극대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걸 개인적으로 좀 조절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 들어서 이제 대출 이자 부담 커졌다는 소식 연일 전해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전세 대신에 월세를 얻으려는 세입자도 또 많이 늘고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지금 전세 대출이 7%를 넘어섰어요.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 서울 아파트의 이제 월세 비중 올해 들어서 12월 현재까지 봤더니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량 비중이 41.7%입니다. 전체 한 20만여 건 가운데 8만여 건 이상이 지금 월세로 지금 집을 계약한 상황인데요. 네. 이는 관련 통계가 시작된 201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인데 2020년 코로나 이전만 하더라도 평균 30% 초반이었거든요. 근데 지난해 38%, 올해는 40%를 평균으로 넘어섰습니다. 이 얘기는 연초만 하더라도 이 전세 대출의 경우 2에서 3% 이자였는데 최근 들어서 7% 대출 이자 부담이 두세 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네. 반면에 이 전월세 전환율이라는 게 있어요.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했을 때 매기는 적용하는 이율인데 이게 3에서 4% 그리고 뭐 많아봐야 5%여서 전세 대출 받느니 차라리 그냥 월세 내는 게 낫다라고 판단한 것 같은데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되면 주거 비용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 좀 줄어들거든요. 가계 소비 여력이 줄어들어서 경기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네. 최근 그리고 농협 3곳 그리고 신협 1곳에서 또 고객들에게 적금 해지 요청하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지난주에 저희가 전해드렸는데요. 네. 결국에는 금융당국이 이 특별 판매 시스템 점검을 지시를 했습니다. 금융권에서도 당분간은 좀 고금리 상품 내놓기 어려울 것 같아요. 맞습니다. 특히 이제 상호금융권에서 굉장히 경쟁적으로 고금리, 뭐 두 자릿수 넘는 것도 있었는데요. 이 해프닝 고금리 특판을 내놨지만 이제 이 당초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지금 자금이 들어오다 보니까 오히려 고객들로 하여금 좀 환매해달라. 지금 자본 여력이 부족해서 다 들 수 없다라고 했더니 이제 금융당국이 이에 대한 이제 통제 시스템이 정말 갖춰져 있는지 보고해라라고 이제 요청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최근에 지역 농협 3곳, 신협 1곳이 연 8에서 10% 고금리 이제 판매했다가 감당이 안 되니까 지금 직원 실수로 비대면 판매까지 진행되는데 이제 관리 부실이 여실히 드러났는데요. 네. 어쨌든 금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 대책을 논의하고 실제로 농업중앙회의 경우에는 지난 7일부터 지역 이제 조합에서 기본금리나 우대금리를 포함해서 연 5%를 이상이다. 이런 예적금의 경우에는 반드시 중앙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앞으로 이런 높은 고금리 찾아보기가 좀 어렵다는 거거든요. 네. 아마 이제 이때는 기회다 싶어서 예금금리만 낮추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되긴 하지만 어쨌든 대출금리도 상당히 같이 낮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이제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은행 영업 시간이 아침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였는데 이제 코로나 때 방역 이유로
오전 9시 반부터 3시 반까지로 이제 1시간이 줄었습니다. 근데 사실 소비자들이 불편을 감수하고 이걸 따라서 이용했던 건데 영업시간이 다시 옛날처럼 돌아가기가 좀 쉽지 않다면서요. 맞습니다. 은행이 욕먹는 이유, 이자익은 최대, 극대화하고 있고 근무 시간은 최소화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아마 실내 마스크 해제된다 하더라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은행 업무 시간 정상화될 것이냐, 지금 분위기, 기류는 아니다라는 거거든요. 왜냐, 이게 사실은 은행 영업시간은 노사 협의 사항이에요. 협약을 해야 되는데 지금 노조들이 내건 요건을 들여다보니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노조는 업무 강도를 좀 줄이자라는 취지에서 4.5일 근무제예요. 그러니까 반나절 일찍, 5일이 아니라 금요일 정도는 반나절 일찍 퇴근하겠다라는 건데요. 네. 이러다 보니까 실내 마스크 전면 해제된다 하더라도 은행원들이 정상적인 영업시간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상당히 좀 낮아 보이고, 특히 이제 금융노조는 뭐라고 하고 있느냐. 비대면으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 네. 대면 손님이 점점 줄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곧 지금 소비자들 입장과는 크게 다르고요. 네. 특히 직장인들은 은행 업무 시간에 보기에서 조퇴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특히 지금 최근 6년간 사라진 은행 점포수가 무려 1,100여 개거든요. 지난해만 300여 개가 사라져서 은행들이 지금 뭐 코로나 사태로 대출료를 하면서 이자는 극대화했는데 소비자 불판은 좀 외면하고 있다라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전국 대학 교수들이 뽑은 올해의 사자성어는 괴이불개입니다. 과이불개입니다. 잘못을 하고도 고치지 않는다는 뜻인데요. 여야 할 것 없이 잘못이 드러나면 상대 탓을 하고 고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게 추천 이유였습니다. 한동호 기자입니다. 158명이 숨진 이태원 참사에도 여야 시각은 판이하게 갈렸습니다. 지난 정권 동안 경찰이 너무 정권과 밀착해서 본연의 업무에 소홀히 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지적이 있다는 점도 아울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6개월 만에 드러난 국가 부재의 민낯은 믿을 수 없는 지경입니다. 교수신문이 발표한 올해의 사자성어 1위는 과이불개입니다. 잘못을 하고도 고치지 않는다는 뜻으로 응답자 절반의 압도적인 선택을 받았습니다. 과이불개를 추천한 박현모 교수는 여당이나 야당 할 것 없이 잘못이 드러나면 이전 정부나 대통령 탓이라고 말하고 고칠 생각을 않는다며 이태원 참사 같은 후진국형 사고가 발생해도 책임지려는 정치가가 나오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위는 욕개미창, 덮으려고 하면 더욱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추천한 남기탁 명예교수는 우리 대학의 연구윤리가 보다 엄격하고 공정하게 적용되기를 바라는 심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3위는 알을 쌓아놓은 듯한 위태로움을 뜻하는 누란 지위, 4위는 과오를 그럴듯하게 꾸며대고 잘못된 행위에 순응한다는 문과수비였습니다. 지난해 사자성어는 도둑 잡을 사람이 도둑과 한패가 됐다는 묘서동처, 재작년엔 나는 옳고 남은 그르다는 아시탑이었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달 23일부터 30일까지 온라인 여론조사 기관 엠브레인이 전국 대학 교수 935명에게 이메일로 응답을 받았습니다. YTN 한동우입니다. 오는 2025년부터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시도교육청으로 이관돼 유치원은 교육부,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로 나뉜 관리체계가 일원화됩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2025년 1월부터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리 체계를 교육청으로 완전히 통합한다며 부처 간의 협의가 이루어져 로드맵이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관할하는 유치원은 학교로 분류돼 만 3에서 5세 유아교육을 담당하고 있고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관할하는 어린이집은 사회복지기관으로 분류돼 만 0세에서 5세 영유아보육을 맡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한 지역 농협에 150억 원대에 달하는 신용대출을 불법으로 해줬다가 수십억 원의 손실이 났습니다. 조합원인 농민들의 손해가 난 셈인데
조합 측은 조합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도 않고 재발 방지 등의 조치도 신속하지 않아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김학무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도권의 한 지역 농협. 이 농협의 한 지점이 2019년부터 3년간 브로커를 통해 모두 200여 명에게 1인당 수천만 원씩 모두 150억 원을 대출해줬습니다. 신용등급 미달 등의 이유로 은행 대출이 거부된 사람들에게 농협 직원과 짜고 대출을 해준 겁니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60여 명이 지난해 파산하면서 28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농협 측은 담당 직원을 경찰에 고발했고 지점장 등 2명은 10달이 넘도록 대기 발령 상태입니다. 경찰은 대출이 한 지점에서 발생했지만 전체 금액이 150억 원이나 돼 지점의 위 조직도 관련돼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수사 중입니다. 하지만 농협 측은 조합 규모를 고려하면 이 대출로 인한 손실이 큰 규모는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저희가 대출이 총 2조 원이 좀 넘는데요. 그리고 또 대손 충당금 자체가 계속 또 쌓아놓고 있기 때문에 그게 크게 경영에 부담되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조합원들은 현 조합장이 내년 조합장 선거를 의식해 사건을 쉬쉬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2017년 이 농협 지점에서 근무하던 현 조합장의 동생이 수천만 원의 뇌물수수 비리를 저지르고도 실형을 선고받기까지 4년여간 농협에서 계속 근무하는 특혜를 받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공개로다가 조합원들이 알려갖고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게끔 재발하지 않게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야 하는데 자기 명예만을 위해서 그런 잘못되는 것을 가리고 친가족인 직원의 뇌물수수 비리에다 150억 원대 불법 부실 대출까지 이어지면서 그 피해가 조합원인 농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으로 은행업권 경쟁이 일부 촉진됐지만 중금리 대출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위원회 운영 결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은행업 평가 결과를 보면 일반 은행의 시장 집중도가 지난 2018년 3월보다 대체로 낮아져 은행 간의 경쟁이 활성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인터넷 은행이 도입 취지와 달리 중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중금리 대출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금융당국이 관리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습니다. 금융투자업계가 국회와 정치권에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유예를 빠르게 결정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금융투자협회와 증권사 31곳은 공동 성명서를 통해 현재 불확실한 주식과 채권 시장을 고려할 때 금투세 도입과 같은 대대적인 세제 개편은 투자 심리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증권회사들도 투자자들에 대한 안내나 전산 시스템 등의 충분한 시험 운영 등 관련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일본이 방위력 강화의 일환으로 공동훈련과 전투기 개발 등 국제적인 안보 협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세금을 늘려서 방위비를 증액할 생각인데 여당 내에서는 여론 악화를 우려해 반발도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이경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일본과 호주는 지난 10월 전례 없는 수준으로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공동 선언을 채택했습니다. 중국과 북한의 군사적 위협 속에 양국은 이번 외교 국방장관 회담에서 구체적인 협력 내용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共同訓練等を通じた総合運用性の向上、防衛装備、技術協力、サイバー、宇宙領域やその他の戦略的能力などに関する日豪防衛協力が挙げられております。 일본은 오는 2035년 배치를 목표로 영국, 이탈리아와 차세대 전투기도 공동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항공자위대 전력을 미국에 의존해온 일본이 2차 대전 이후 처음으로 다른 나라와 방위장비 협력에 나선 겁니다. 아베 전 총리의 정치적 후계자로 꼽히는 하기우다 자민당 정조회장은 타이완을 찾아 지지와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支配といった基本的価値を共有し、緊密な経済関係と人的往来を有する極めて重要なパートナーであり、大切な友人です。
안보 위기 속에 국제적 협력은 빨라지고 있지만 일본 내에서는 방위비 재원이 계속 논란입니다. 기시다 총리는 5년 뒤 GDP 2% 규모로 방위비를 늘리려면 정부 지출 개혁과 함께 증세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가 부채 비율이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인데 또 국채를 발행하는데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私たちの今の平和で豊かな暮らしを守るために、また私たちの世代が未来の世代に責任を果たすためにご協力をいただきたいと考えています。 하지만 자민당에서는 보수파를 중심으로 경제난 속에 총리가 증세를 공식화하면 여론이 악화할 것이라는 반발이 적지 않습니다. 내년 4월 전국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르면 오는 16일 일본 정부는 반격 능력 보유 등을 담은 국가 안보 전략을 확정합니다. 여기 수반되는 방위비 마련을 놓고 올해 안에 이견이 정리될지 주목됩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미국의 달 탐사 프로젝트 아르테미스 1호의 첫 단계로 달 궤도를 선회한 무인 우주선 오리온이 현재 시각 11일 비행을 마치고 지구로 귀환했습니다. 오리온은 음속의 30배 이상인 시속 2만 5천 마일, 약 4만 킬로미터 속도로 대기권에 진입해 낙하산을 펴고 바다에 도달했습니다. 이 우주선은 실제 우주 비행사를 본떠 인체와 비슷한 물질로 만들어진 마네킹을 태우고 비행했고 장비 안전성 등을 점검하는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이로써 미국은 유인 달 탐사 아폴로 계획 이후 반세기 만에 인류 달 복귀 프로젝트인 아르테미스 임무에서 첫 번째 단계를 완료했습니다. 일본 민간 기업이 독자 개발한 첫 번째 달 착륙선이 발사됐습니다. 마이니치 신문 등 일본 언론들은 일본 기업 아이스페이스가 만든 달 착륙선이 미국 플로리다주에 있는 케이프 커네버럴 우주군 기지에서 발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스페이스 X사 로켓에 실린 달 착륙선은 5개월 뒤인 내년 4월 달 표면에 착륙을 시도할 예정입니다. 성공할 경우 일본은 구소련과 미국, 중국 등에 이어 세계 4번째로 달에 착륙한 나라로 기록되며 민간 차원에서는 세계 첫 달 착륙으로 남게 됩니다. 남자 프로농구 한국가스공사가 선두 인삼공사를 꺾고 홈 5연승을 달렸습니다. 수비 전문 후보 선수 우동현이 4쿼터 깜짝 활약으로 친정팀을 올렸습니다. 프로농구 소식 허재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구가스공사 가드 우동현이 외국인 선수를 앞에 두고 과감한 드라이브인 득점을 올립니다. 84대 84로 팽팽하게 맞서던 4쿼터 중반에는 빠른 몸놀림으로 수비수를 따돌리고 레이업으로 득점합니다. 경기 종료 4분여 전에는 상대 에이스 변준영을 앞에 두고 페이드어웨이 슛을 터뜨리며 점수차를 6점까지 벌립니다. 올 시즌 경기당 평균 6분 30초를 뛰며 2.1득점을 올렸던 우동현이 펼친 4쿼터 깜짝 활약입니다. 지난 시즌까지 인삼공사에서 뛰었던 우동현은 승부처가 된 4쿼터에만 12점을 올리며 친정팀을 울렸습니다. 우동현을 앞세운 한국가스공사는 선두 KGC 인삼공사를 100대 95로 꺾고 홈경기 5연승을 달렸습니다. SK 외국인 선수 자밀 원희가 속공 상황에서 호쾌한 슬램덩크를 터뜨립니다. 석점슛까지 던지는 족족 림을 통과한 SK는 1쿼터에만 35점을 퍼부으며 DB에 20점 차로 앞서 나가 일찌감치 승부를 결정지었습니다. 전날 KCC에 져 3연승의 상승세가 꺾였던 SK는 하루 만에 다시 5할 승률을 회복했습니다. 어제 게임이 좀 아쉽긴 했지만 오늘 또 마음 바로 잡고 오늘 다 같이 또 뭉쳤던 게 오늘 좋은 게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창원에서는 홈팀 LG가 21득점, 22리바운드로 활약한 외국인 선수 마레이를 앞세워 22점 차 대승을 거두고 삼성을 4연패로 밀어넣었습니다. YTN 허재원입니다. 남자 프로배구 OK금융그룹의 외국인 선수 레오가 3경기 연속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했습니다. 레오는 한국전력과의 안산 홈 경기에서 1세트에만 후위 공격 7개와 서브에이스 3개, 블로킹 3개를 기록하며 트리플 크라운을 완성했습니다. 레오의 활약 속에 OK금융그룹은 한국전력을 3대 1로 꺾고 3위로 올라섰습니다. 여자부 경기에서는 IBK 기업은행이 풀세트 접전 끝에 GS 칼텍스를 꺾고 2연승을 이어갔습니다.
월요일인 오늘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현재 영하 1.2도를 보이고 있는 서울 기온, 한낮에도 5도까지 올라 예년 기온을 다소 웃돌겠습니다. 다만 오후부터는 전국 곳곳에 추위를 부르는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비구름 뒤로는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까지 영남 해안에 약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후부터는 전국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은 5mm 안팎이 되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눈으로 바뀌어 내리겠습니다. 경기 북동부와 영서에 최고 5cm, 충북과 전북 북부, 경북 북서 내륙에는 1cm 안팎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오늘 눈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짧은 시간 동안 강한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영하 1.2도, 청주 영하 1.8도, 대구 0.9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대체로 예년 수준 보이며 크게 춥지 않겠습니다. 서울 5도, 대전 6도, 광주는 7도가 예상됩니다. 내일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나 눈이 내리겠고요. 내일 아침까지는 큰 추위가 없겠지만 오후부터는 찬바람이 강해지며 강력한 한파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수요일에는 영하 10도 안팎의 북극 한파가 찾아옵니다. 곳에 따라 한파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미리 추위 대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원희다입니다. 월요일 아침 굿모닝 YTN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뉴스라이더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